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의 전말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페르시아만 한복판, 그 짙은 포연 속에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던 바로 그 구출작전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구 반대편 그 어디라도 기꺼이 손을 뻗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해낸 실로 역사적이고도 가슴 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란 남부의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반다르 아바스 항구, 그곳에서 북동쪽으로 30km를 더 들어가면 황량한 사막 위에 신기루처럼 솟아오른 거대한 구조물들이 보입니다. 바로 한국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했던 2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는 10명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들과 땀 흘려 철골을 세우는 용접공들, 복잡한 회로를 다루는 전기 기술자들, 그리고 그들을 믿고 따라온 가족들까지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 지내고 있었죠.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세워진 임시 숙소였지만 그곳은 그들에게 서로를 의지하며 고국의 정을 나누는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새해가 밝아오던 무렵부터 이란 전역에는 심상치 않은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의 번화가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거센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이란 전역을 집어삼키는 들불로 번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평화로운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군의 무자비하고 과잉된 진압이 시작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거리에 나선 시위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장을 시작했고 곳곳에서 정부군과의 유혈 충돌이 빗발쳤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란은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은 그 어느 곳보다 치열하고 위험한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는 이란 해군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악명 높은 혁명수비대의 핵심 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규군과는 결을 달리하는 혁명수비대, 일명 IRGC는 최고 지도자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한 강경파 정예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국 세력의 개입을 병적으로 경계했고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는 위험한 집단이었습니다. 운명의 1월 15일 새벽, 플랜트 현장의 정막을 깨고 박 부장의 위성 전화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 본사 상황실에서 걸려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다급함과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현장을 폐쇄하고 전 직원을 대피시키라는 절박한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그들의 손을 떠난 뒤였습니다. 플랜트에서 시내로 그리고 공항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생명선인 육로가 무장 반군들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박 부장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즉시 비상벨을 울려 전 직원을 대강당으로 집결시켰습니다. 잠이 덜 깬 채 모여든 120명의 한국인들 얼굴에는 짙은 공포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들의 눈망울,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는 젊은 엄마들, 그리고 평생을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기술자들조차 굳게 담은 입술로 상황을 예의주시할 뿐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곧 구조 계획이 실행될 테니 절대 동요하지 말고 건물 안에서 대기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창밖 너머 사막의 지평선 위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는 그들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무심하게 흘러갔고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긴장감은 끊어질 듯 위태로워졌습니다. 상황은 단순히 나쁜 정도를 넘어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1월 16일 오후 뜨거운 열기가 아스팔트를 녹일 듯 내리쬐던 시각, 플랜트 외곽 최전방 경비 초소에 근무하던 현지인 경비원이 본관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허겁지겁 로비로 뛰어들어온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공포에 질린 동공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죠. 그가 떨리는 입술로 토해낸 소식은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정규군도 아닌 그 악명 높은 혁명수비대 강경파 부대가 중무장한 병력을 이끌고 바로 이곳을 향해 진격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반사적으로 망원경을 낚아채고 건물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사다리를 타는 그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바라본 지평선 너머로는 이미 불길한 황토색 먼지 구름이 거대한 폭풍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쌍안경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는 숨이 턱 막히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민간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강철의 괴수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궤도 소음을 내며 사막을 짓밟고 오는 구형 T-72 전차 3대가 선두에 섰고 그 뒤를 이어 보병 수송용 BTR 장갑차 8대가 위협적인 자태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대열의 후미에는 중기관총을 짐칸에 장착한 픽업 트럭 10여 대가 일렬 종대로 늘어서서 사막의 모래바람을 가르고 있었죠. 차량마다 꽂힌 혁명수비대의 붉은 깃발이 사리를 띤 채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땅이 아닌 하늘에 있었습니다. 지평선 위로 낮게 깔리며 날아오는 정체불명의 검은 점들이 박 부장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막을 흔단하는 거대한 새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좁혀질수록 그것들의 형상은 명확해졌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계음이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새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자랑하는 죽음의 무기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특유의 삼각형 날개를 가진 이 무인기들은 기수의 고성능 폭약을 가득 싣고 목표물에 충돌하여 자폭하도록 설계된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폭탄이었습니다. 윙윙거리는 기분 나쁜 엔진 소음을 내며 10대가 넘는 드론들이 V자 편대를 이루어 천천히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플랜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옥상 바닥에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다시 위성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소화기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떨렸지만 그는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을 억지로 삼켜내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서울 본사를 거쳐 대한민국 외교부 긴급 상황실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절체절명의 상황을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적 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중화기 무장 수준, 그리고 머지않아 들이닥칠 예상 도착 시간까지 단어 하나하나에 120명의 목숨을 담아 전했습니다. 상황실 담당관의 답변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절대 건물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정부를 믿고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건조한 답변 뒤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묵직한 암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1월 17일 새벽 4시 서울의 밤이 가장 깊고 어두운 그 시각 용산 국방부 지하 벙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 수뇌부인 참모총장과 합참의장 그리고 각 군 작전사령관들이 긴급하게 소집된 이 자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면의 초대형 전술 스크린에는 지구 반대편 이란 남부의 위성사진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붉은 점과 파란 점으로 뒤섞인 전장의 상황을 냉혹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플랜트를 중심으로 반경 100km 내에서 감지되는 모든 군사적 움직임이 인공지능에 의해 정밀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정보사령부로부터 전해진 첩보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단순히 플랜트를 점거하는 것을 넘어 그곳의 한국인들을 살아있는 방패로 삼아 서방 국가들의 공습을 원천 봉쇄하려는 야만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지 국영방송에서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서방의 사주를 받은 스파이로 매도하는 선전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고 현장의 분위기는 분단위가 지날 때마다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합참의장이 결단을 내린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잡전명 Promise to Point O. 그것은 재외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세운 최상위 비상계획의 발동을 의미했습니다.
국가가 가진 모든 가용 자산을 총동원해서라도 단 한 명의 국민도 적지에 남겨두지 않고 반드시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에게 바치는 엄중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서울에서 이란 남부까지는 직선거리로만 6,000km가 넘는 말 그대로 지구 반바퀴에 가까운 대장정이었습니다. 공군의 수송기를 급파하더라도 중간 급유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이란 영공에 진입하는 순간 촘촘하게 깔린 방공망의 먹잇감이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구형이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러시아제 S-3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하며 허가받지 않은 모든 비행체를 격추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해군 작전사령관이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페르시아만 인근 해역에서 상선 보호 및 대해적 작전을 수행 중이던 청해 부대가 작전 반경 내에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특히 이번 파병 전력에는 대한민국 해군력의 정점이자 신의 방패라 불리는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포함되어 5만만 공해상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사령관은 즉시 이 거대한 함정을 반다르 아바스 인근 해역으로 전속력으로 급파하여 강력한 함대지 미사일과 요격체계로 해상 및 공중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고 그 틈을 타 수송기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길, 즉 생명의 통로를 열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공군 역시 역사적인 출격을 준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다란 공군기지에서 연합훈련을 위해 전진 배치되어 있던 KF-21 보라매 편대에 비상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보라매는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해낸 4.5세대 전투기로 뛰어난 스텔스 영상 설계와 강력한 다목적 교전 능력을 갖춘 창공의 포식자였습니다. 이들이 선봉에서 이란 영공을 찍고 들어가 적의 전투기와 자폭 드론들을 사냥하며 하늘길을 여는 동안 C-130 제2수송기가 플랜티 인근의 비상 활주로에 강행 착륙하여 고립된 교민들을 태우고 탈출한다는 한편의 영화보다 더 극적인 입체 작전이 수립되었습니다. 1월 17일 오전 9시 30분 정조대왕함의 심장구인 전투정보실 일명 CIC는 푸른색 조명 아래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직 고성능 레이더 콘솔에 냉각팬이 돌아가는 낮은 우웅거림과 오퍼레이터들이 주고받는 짧고 절도 있는 복창 소리만이 그 장막을 깼습니다. 이대령은 함장석에 앉아 전면의 대형 전술 화면을 매서운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화면을 가득 메운 수백 개의 점들은 페르시아만을 지나는 수많은 상선과 어선들이었지만 이지스 시스템의 인공지능은 그 속에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표적들을 실시간으로 걸러내어 붉은색 심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강철의 성은 30노트, 시속 55km가 넘는 속도로 파도를 지식이며 북상했습니다. 일반적인 구축함이라면 선체가 심하게 요동칠 속도였지만 11,000톤에 달하는 정조대왕함은 마치 빙판 위를 미끄러지는 스케이터처럼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갑판 아래 빼곡히 들어찬 수직 발사관에서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해성2 함대지 순항미사일이 입력된 좌표를 향해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를 마친 채 숨을 죽이고 있었죠. 이 미사일은 수백 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오차 범위 1m 내외로 타격하여 창문 하나를 골라 부술 수 있는 정밀함을 자랑했습니다. 이대령은 자신의 함정이 단순한 배가 아니라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미사일 기지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다란 공군기지의 아스팔트 위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소령의 귀로 관제탑의 이륙 허가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보람의 원, 클리어 포 테이크오프.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스로틀을 끝까지 밀었습니다. 등 뒤에서 쌍발 엔진이 내뿜는 굉음이 전신을 강타하며 기체가 진동했습니다. KF-21 보람의 두 심장이 뿜어내는 5만 파운드의 강력한 추력이 기체를 무섭게 밀어붙였습니다. 순식간에 활주로를 박차고 오른 보람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뜨거운 대기를 찢으며 고도를 높였습니다. 육중한 랜딩 기어가 동체 안으로 접해 들어가자 보람에는 완벽한 스텔스 형상을 갖춘 하늘의 포식자로 변모했습니다. 기체 표면에 정밀하게 도포된 특수 스텔스텔 도료와
다이아몬드 꼴의 각진 형상은 적의 레이더 정파를 엉뚱한 곳으로 튕겨내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이란군이 보유한 구형 방공 레이더 화면에는 그저 지나가는 작은 새 한 마리로 보이거나 아예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을 터였습니다. 김소령은 헬멧에 장착된 HMD, 즉 헬멧 시연 장치를 통해 전술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뒤이어 이륙한 편대기 3대가 오차없는 간격을 유지하며 완벽한 대형으로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바다 위에는 그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신의 방패가, 하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리한 비수가 동시에 이란 국경을 향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무서운 힘을 투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대하고 정교하게 맞물린 톱니바퀴의 회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뜨거운 활주로 위에서 이륙을 앞둔 김소령은 냉철한 눈으로 계기판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멈춘 곳은 전투기의 눈이라 할 수 있는 AASA 레이더의 상태 표시창이었습니다. 능동 전자주사식 배열 레이더가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녹색 불빛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능이 좋은 레이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식으로 고개를 돌리며 굼뜨게 표적을 찾는 구시대의 유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마치 살아있는 신경망처럼 전자빔을 자유자재로 조향하며 동시에 수십 개의 공중 및 지상 표적을 추적하고 교전 우선순위까지 매겨주는 하늘의 천리안이었습니다. 적기가 아군의 존재를 눈치채기도 전에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발견하고 치명적인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압도적인 우위가 이 시스템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관제탑의 무전이 헬멧을 때렸습니다. 이륙 허가였습니다. 김소령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스로틀 레버를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밀어 올렸습니다. 등 뒤에서 잠자고 있던 2마리의 강철 괴수가 깨어났습니다. 쌍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합계 2만 파운드가 넘는 무시무시한 추력이 기체를 무섭게 밀어붙이며 조종사를 시트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활주로의 유도등이 빠른 속도로 비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계의 숫자가 춤을 추듯 올라갔습니다. 시속 200km를 넘어서자 기체가 가볍게 떨렸고 250, 300km를 돌파하는 순간 기수가 저절로 들썩이며 하늘을 향한 갈망을 드러냈습니다. 조종관을 부드럽게 당기자 육중한 보라매가 중력을 거부하고 사막의 열기를 찢으며 창공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뒤이어 3대의 동료기들이 차례로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 완벽한 전투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기수 방향은 북동쪽. 불과 40분 거리, 그 짧은 비행 끝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방공망 중 하나인 이란의 심장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상의 플랜트 현장은 말 그대로 생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1월 17일 정오가 되자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혁명수비대의 선발대가 일으키는 거대한 먼지 구름이 플랜트 정문 500m 전방까지 육박했습니다. 육중한 장갑차들이 엔진을 으르렁거리며 정차했고 그 뒤로 검은 군복을 입고 소총으로 무장한 병력들이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와 건물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핏 봐도 20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병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박 부장은 즉시 모든 직원을 건물 중앙에 위치한 대회의실로 집결시켰습니다. 외벽의 창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나마 안전한 곳이었지만 스며드는 공포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엄마 품에 파고든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회의실을 울렸고 어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신을 찾으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 직원 몇몇이 소화기와 파이프렌치를 움켜쥐고 입구라도 막아보겠다며 나섰지만 박 부장은 단호하게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의 무모한 저항은 저들의 잔혹성만 자극하여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플랜트 외부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귀를 찢는 듯한 페르시아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통역을 맡은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떨리는 입술로 그 끔찍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건물 안에 숨어있는 모든 한국인은 즉시 밖으로 나와 무릎 꿇고
항복하라는 것이었죠. 만약 30분 안에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건물을 통째로 포격하여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위성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가득했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본격적인 전파방해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연결된 아주 짧은 순간 서울 상황실의 다급한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티라고. 구조대가 코앞까지 왔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가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오후 2시 페르시아만 상공 1000m의 고요한 하늘. 김소령이 이끄는 보람의 편대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 속에서 이란 영공 경계선에 소리 없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종석의 정적을 깨고 섬뜩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요란하게 삐삐거리며 붉은 빛을 토해냈습니다. 국경 너머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적의 조기 경보 레이더가 이쪽 하늘을 훑으며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자파의 그물이 그들을 향해 던져진 것입니다. 김소령은 즉시 편대원들에게 무전기를 통해 냉철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자전 포드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여 적의 레이더망을 하얗게 마비시키고 즉시 기술을 숙여 저고도로 침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4대의 전투기는 매끄럽게 하강하며 바다와 맞닿을 듯 낮은 고도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거친 파도와 해안선의 지형지물 뒤에 숨어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목숨을 건 침투 비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공을 가르던 4마리의 보람에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금류처럼 소리 없이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9000m 상공의 희박한 공기를 지나 8000, 7000m로 급격히 하강하며 적의 감시망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보람의 스텔스 설계가 그 진가를 발휘하는 은밀한 침투의 순간이었죠. 기체 표면에 정밀하게 도포된 최첨단 레이더 흡수 물질은 적의 레이더 전파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산란시켜버렸고 매끄러운 동체 안에 무기를 숨긴 내부 무장창 덕분에 레이더에 반사되는 면적은 극도로 작았습니다. 이란의 하늘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유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긴장감이 감도는 반다라 아바스 북쪽 공군기지의 활주로에서는 이란 공군의 자존심인 F-14 톰캣 전투기 2대가 애프터버너의 굉음을 토해내며 긴급 발진했습니다. 비록 냉전 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구형 기체였지만 톰캣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제공 전투기였습니다. 특히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피닉스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위협이었죠. 이란 조종사들은 이륙과 동시에 자신들의 강력한 레이더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며 하늘 어딘가에 숨어있을 침입자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전파를 쏘아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손전등을 마구 휘두르는 것과 같았죠. 그들이 뿜어내는 강력한 레이더 전파는 역설적이게도 김소령의 보람에 장착된 최신형 전자전 수신기에 고스란히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김소령의 헬멧 시연 장치와 계기판 전술 화면에 적기의 정확한 위치가 붉은색 심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방위각 320도 방향, 거리 90km, 고도 12,000m 상공에서 2대의 적기가 남쪽을 향해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군이 저고도로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엉뚱한 고공만을 수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소령은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적기는 아직 아군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보라매의 눈인 ASA 레이더는 이른바 저항률 요격 모드로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었기에 적기의 구형 레이더 경보 수신기는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감지할 수 없었죠. 완벽한 사냥의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김소령은 조종관의 미사일 발사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지그시 올렸습니다. 거리 70km. 마침내 미티어 미사일의 가장 확실한 살상 반경 안으로 적기가 들어왔습니다. 김소령은 무전기에 대고 짧고 단호하게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폭스 3. 그 순간
매끈하던 보라매의 기체 하부가 열리며 내부 무장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압장치가 작동하는 소리와 함께 길이 3.7m, 직경 18cm의 새하얀 사신 미티어 미사일이 레일에서 분리되어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발사 버튼이 눌리는 찰나의 순간 미사일은 무시무시한 폭발음과 함께 자체 추진체에 점화하며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뒤이어 강력한 램제트 엔진이 굉음을 내뿜으며 작동을 시작했고 미사일은 순식간에 마하 4 이상의 초음속으로 가속하며 무서운 기세로 하늘을 찢어밟았습니다. 하얀 연기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적기를 향해 돌진하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죽음의 화살이었습니다. 선두에 섰던 첫 번째 미사일이 톰캣의 왼쪽 엔진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60kg의 고폭 탄두가 엔진 내부에서 장렬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고 강력한 엔진은 산산조각이나 파편으로 흩어졌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순식간에 동체 후방을 휘감았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기체에서 조종사는 다급히 사출 좌석 레버를 당겨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뒤따르던 두 번째 미사일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급강하, 회피 기동을 시도하는 나머지 톰캣을 끈질기게 추격했습니다. 마하 4의 속도로 돌진하는 미티어의 에너지는 전투기의 기동을 압도했습니다. 결국 미사일은 도망치던 톰캣의 꼬리 날개 부분을 강타했고 균형을 잃은 거대한 기체는 사막의 지면을 향해 나선형을 그리며 추락해갔습니다. 김소령은 적기 격추의 전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종관을 움켜쥐며 즉각 다음 임무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드넓게 펼쳐진 반다르 아바스의 붉은 사막과 그 위에 솟아오른 거대한 플랜트 시설로 향했습니다. 고공에서 내려다본 지상은 마치 개미떼처럼 플랜트를 포위해 들어오는 보라매의 고성능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가 소형 표적 10여 개를 포착했습니다. 그것들은 특유의 델타익을 가진 샤헤드 136 자폭 드론들이었습니다. 둔탁한 엔진 소음을 내며 저속으로 플랜트의 핵심 시설을 향해 날아가는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해충떼와도 같았습니다. 김소령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미티어 미사일을 저런 조잡한 깡통 드론에게 낭비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비효율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무장선택 스위치를 기총으로 전환했습니다. 보라매가 거대한 날개를 비틀며 맹금류처럼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고도계의 숫자가 미친 듯이 줄어들며 기체에 엄청난 중력 가속도가 실렸습니다. 5,000m 상공에서 시작된 강하는 순식간에 4,000m, 3,000m를 돌파했습니다. 조종석을 가득 채우는 바람 소리와 엔진의 굉음 속에서 김소령은 침착하게 기술을 드론 편대의 예상 경로에 정렬시켰습니다. 거리가 2,000m로 좁혀지자 김소령의 엄지손가락이 조종관의 트리거를 반겼습니다. 기수 우측에 장착된 20mm 발칸포가 포효하며 불을 뿜었습니다. 분당 6,000발이라는 압도적인 속도로 쏟아져 나온 텅스텐 철갑탄들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붉은 예광탄의 궤적이 푸른 하늘에 선명한 핏빛 선을 그으며 드론들을 덮쳤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텅스텐비를 맞고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연료 탱크가 터지며 피어오른 작은 화염구는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변해 흩어졌습니다. 김소령은 쉴 틈 없이 러더를 차며 조종관을 미세하게 조작해 다음 표적으로 조준점을 옮겼습니다. 그의 손놀림에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드론이 연달아 화염에 휩싸이며 고철 덩어리가 되어 추락했습니다. 뒤따르던 편대원들 역시 각자의 구역을 맡아 정밀한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많았고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살아남은 몇 대의 드론이 필사적으로 플랜트 건물을 향해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김소령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기술을 더 낮추어 지상을 향해 내리꽂았습니다. 기관포탄이 혁명수비대 장갑차 대열 바로 앞 지면을 강타했습니다. 흙기둥이 솟구치고 파편이 튀며 지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닌 명확하고도 살벌한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접근한다면 다음 탄환은 너희들의 정수리에 꽂힐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 지휘관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괴물 같은 전투기가 자신들의 비장의 무기인 드론을 파리 잡듯 격추하고 이제는 머리 위에서 저승사자처럼
위협 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신기를 잡고 본부에 다급하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을 만큼 더 많은 드론과 저 악마 같은 전투기를 잡을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보내달라고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오후 3시, 전황은 바다로까지 번지며 더욱 복잡하고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페르시아만 연안의 좁은 수로를 타고 혁명수비대 해군 소속의 고속정 부대가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20여 척에 달하는 소형 보트들은 선미의 하얀 물살을 일으키며 전속력으로 북쪽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각 보트에는 중기관총과 로켓포드가 장착되어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해안에 접근하여 아군 병력을 태울 수송기의 이착륙을 방해하고 가능하다면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대한민국 해군의 감시망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작전구역을 통제하던 이지스 구축함 정조 대왕함의 레이더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발하는 모니터를 응시하던 레이더 운용병 최상사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화면 가득 내오기 시작한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은 명백한 적대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상사의 즉각적인 보고가 함내 통신망을 타고 전파되었습니다. 함장 이대령은 보고를 받자마자 전투정보실로 달려갔습니다. 거대한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전술 상황도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적 고속정이 아군 수송 라인을 향해 쇄도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대령은 스크린을 노려보며 짧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전술적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작전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바다 위에서 펼쳐질 압도적인 힘의 과시가 될 것이었습니다. 1만 톤에 달하는 정조대왕함의 거대한 강철 선체가 하얀 포마를 거칠게 지식이며 전투 속도로 가속을 시작했습니다. 엔진의 웅장한 진동이 함 전체를 뒤흔드는 가운데 함교 꼭대기에 솟은 이지스 레이더에 위상 배열 안테나가 보이지 않는 전파를 쏘아보내며 전장의 모든 표적을 동시에 움켜쥐었습니다. 전투지휘실의 사격 통제 컴퓨터는 쉴 새 없이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하여 수십 개 표적의 위치와 속도 그리고 침노를 오차 없이 계산해냈습니다. 전투정보실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대령은 무기관제관에게 단호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함대함 유도탄 발사 준비, 해공 대공 미사일 사격 통제 전환, 그리고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CIWS를 자동 요격 모드로 전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즉시 정조대왕함에 잠들어 있던 수많은 살상 무기들이 일제히 안전장치를 풀고 깨어났습니다. 가판이 수직 발사대 해치가 둔탁한 기계음을 내며 열렸고 차가운 미사일 발사관들이 검은 아가리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암호화된 통신선을 타고 서울 합동참모본부 상황실로부터 기다리던 최종 작전 개시 승인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전 허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적대 세력을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라는 준엄한 면허장이었습니다. 이대령은 패보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며 조국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겼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해상 경계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주권 국가로서 자국민을 지키겠다는 대한민국의 서슬퍼런 의지를 적들에게 각인시키는 응징의 시간이었습니다. 함내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이대령의 비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승조원은 주목하라. 지금 이 시각부로 작전을 개시한다. 우리의 임무는 명확하다.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조국이 부여한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함장의 일갈이었습니다. 280명의 승조원들은 침묵으로 응답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들의 손은 이미 각자의 제어 콘솔 위에서 발사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레이더 화면 위에는 적 고속정들의 붉은 점이 맹렬한 기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리 40해리, 35, 30. 드디어
해공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 안으로 적들이 진입했습니다. 함속 앞판의 한국형 수직 발사대에서 첫 번째 해공 미사일이 대기를 찢는 굉음과 함께 솟구쳐 올랐습니다. 짙은 하얀 연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며 미사일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 창공으로 치솟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해공은 본래 대공 방어용이지만 뛰어난 탐색 능력으로 해상 표적까지 타격 가능한 전천후 무기였습니다. 미사일은 정점 고도에서 우아한 포물선을 그리며 기술을 아래로 꺾었고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무서운 속도로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의 탄두부에 장착된 고성능 이중 탐색기가 목표물의 여론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고속정의 디젤 엔진이 내뿜는 뜨거운 배기가스의 열상은 차가운 바다 위에서 너무나도 선명한 표적이었습니다. 마하 4.5라는 초음속으로 돌진하는 미사일 앞에서 적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고속정의 승무원들이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하얀 섬광을 목격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코앞에 닥친 뒤였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첫 번째 고속정이 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얇은 장갑을 가진 작은 보트는 미사일의 파괴력을 견디지 못하고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카로운 선체 파편이 사방으로 비산했고 폭발의 충격으로 거대한 물기둥이 바다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정조대왕함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이 쉴 새 없이 연이어 발사되며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수직 발사대가 연속으로 불을 뿜을 때마다 하얀 연기 기둥이 줄지어 피어올랐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의 정밀한 사격 통제를 받는 각각의 미사일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각자 다른 표적을 향해 갈라져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압도적인 화력의 향연이자 적들에게 선사하는 완벽한 파멸의 서곡이었습니다.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한 적 고속정 부대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생존 본능에 이끌려 급히 키를 돌려 도주하려 했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발버둥에 불과했습니다. 마하 4.5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쇄도하는 해공 미사일 앞에서 고속정이 낼 수 있는 속도는 정지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미사일들은 마치 살아있는 맹수처럼 도망치는 먹잇감의 뒤를 쫓았고 불과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8척의 고속정이 거대한 폭발과 함께 바다 깊은 곳으로 수장되었습니다. 살아남은 몇 척의 고속정들은 전위를 완전히 상실한 채 필사적으로 엔진을 혹사하며 연안 쪽으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플랜트 시설은커녕 다시는 이 무시무시한 구축함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뻗습니다. 함교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 대령은 냉철한 목소리로 추격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적을 끝까지 쫓아가 섬멸하는 사륙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장의 신은 정조대왕함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혁명 수비대는 고속정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비열하고 위험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해안가에 숨겨진 비밀기지에서 특유의 둔탁한 엔진음을 내며 샤헤드 136 자폭 드론 30여 대가 일제히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마치 성남 말벌떼처럼 발진한 드론들은 고도를 급격히 낮추어 바다 표면을 스치듯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대한민국 해군의 자존심인 정조대왕함이었습니다. 이지스 레이더실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긴급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레이더 운용병 최상사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함교로 전달되었습니다. 다수의 저고도 소형 표적 접근 중, 현재 속도 시속 200km, 거리 20해리, 식별신호 샤헤드로 추정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적들은 레이더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파도 사이로 숨어드는 시스키밍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령은 망설임 없이 다음 단계의 방어 태세를 명령했습니다. 즉각 근접방어 체계를 가동하여 함에 접근하는 모든 위협을 요격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함장의 명령과 동시에 함교 양연에 설치된 최신형 CIWS-2, 즉 국산 근접방어 무기 체계가 기계적인 구동음을 내며 깨어났습니다. 사람의 눈처럼 생긴 광학 추적 장치와 레이더가 결합된 두 개의 포탑이
자동으로 회전하며 다가오는 표적을 정밀하게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포탑의 중심에는 보기만 해도 위압감을 주는 20mm 다연장 게틀링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당 4,700발이라는 가공할 속도로 텅스텐 탄환을 쏟아부어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들어온 적을 최후의 순간에 갈아버리는 함정의 최종 수호신이었습니다. 이윽고 수평선 너머에서 드론 편대가 육안으로 식별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검은 점들이 때를 지어 날아오는 모습은 실로 섬뜩한 광경이었습니다. 특유의 삼각형 날개를 가진 샤헤드 드론들은 파도 위 불과 10m 높이를 유지하며 정조 대왕함을 향해 직선으로 돌진해오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만들고 유격을 까다롭게 하려는 교활한 술수였지만 정조 대왕함의 근접 방어 체계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유효 사거리에 들어오는 순간 바다는 다시 한번 거대한 화염과 굉음 속에 휩싸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조 대왕함에 탑재된 최신형 국산 CIWS-2는 애초에 이런 교활한 저고도 침투 표적을 사냥하기 위해 태어난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포탑 상부에 장착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전자광학 추적 장비가 바다 위를 스치듯 날아오는 각각의 드론을 메인 눈처럼 개별적으로 포착해냈습니다. 사격 통제 컴퓨터는 찰나의 순간에 표적의 속도와 풍향, 습도까지 계산하여 탄착군을 예측했고 육중한 포탑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미세하게 움직이며 소름 끼치는 정밀도로 조준점을 확보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포탑이 굉음을 내지르며 불을 뿜었습니다. 게틀링포의 6개 총열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고속으로 회전하며 포구에서 맹렬한 화염을 토해냈습니다. 예광탄이 섞인 탄원의 줄기가 붉은 채찍처럼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레이저 빔처럼 일직선으로 뻗어나가 적을 타격했습니다. 초당 78발이 넘는 텅스텐 탄환이 허공에 뿌려지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강철의 비를 내렸습니다. 선두에 섰던 첫 번째 드론이 이 죽음의 세례를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20mm 구경의 고폭 소위탄이 드론의 얇은 동체를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했습니다. 드론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으며 불타는 파편들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는 것과 동시에 포탑은 기계적인 냉혹함으로 즉시 다음 표적을 향해 포구를 돌렸습니다. 자동 추적 시스템은 감정의 동요 없이 끊임없이 새로운 위협을 찾아내고 제거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어 반대편에 있던 두 번째 포탑마저 가세하자 바다는 그야말로 불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함의 양쪽 현측에서 동시에 뿜어져 나온 화염이 교차하며 하늘을 탄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붉은 예광탄의 궤적이 그물망처럼 하늘을 덮었고 그 그물에 걸린 드론들은 여지없이 터져나갔습니다. 바다 위 곳곳에서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나며 시뻘건 화염구가 피어올랐고 검은 기름띠와 연기가 푸른 바다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집요했습니다. 동료들의 잔해를 뚫고 살아남은 몇 대의 드론이 기어이 CIWS가 형성한 1차 방어망을 뚫고 함에 접근해 왔습니다. 거리 1해리, 800m, 500m. 함교의 승조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드론이라도 자폭용 폭약을 가득 싣고 있기에 단 한 대라도 함체에 명중한다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정조 대왕함은 숨겨진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함수 수직 발사대의 덮개가 다시 한번 열리더니 4발의 해공 미사일이 동시에 화형을 뿜으며 치솟았습니다. 수직으로 솟구친 미사일들은 정점에서 믿을 수 없는 기동성을 보이며 급격히 방향을 틀어 코앞까지 닥친 드론들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근거리 요격 능력까지 갖춘 해공은 불과 몇 초 만에 목표물을 낚아챘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과 함께 4대의 드론이 동시에 공중에서 산화했습니다. 사방으로 튀는 파편과 화염은 마치 불꽃놀이처럼 허공을 수놓았습니다. 남은 드론들의 단순한 자동 조종 시스템은 이토록 입체적이고 압도적인 방어망 앞에서 길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CIWS는 쉼없이 포효했습니다. 탄약통에서 쏟아져 나온 황동 탄피가 쇳소리를 내며 갑판 위에 수북이 쌓여갔고 매캐한 화약 냄새가 진동하며 함 전체를 전장의 냄새로 물들였습니다. 쉴 새 없는 연속 사격으로 포신이 붉게 달아올라 열기를 뿜어냈지만 정조대왕함의 수호신은 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기세로 불을 뿜어대고 있었습니다. 1분, 2분, 그리고 3분. 영겁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치열한 방어전이 이어졌습니다. 하늘을 뒤덮을 듯 밀려오던 드론들은 정조대왕함이 뿜어내는 강철의 비를 맞고 하나둘씩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25, 26, 27.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표적이 하나씩 소거될 때마다 긴장감 감돌던 레이더실에서는 승조원들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드론 한 대가 필사적으로 함수를 향해 돌진했지만 그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함에서 불과 300m 떨어진 지점에서 CIWS의 마지막 포효가 장렬했습니다. 텅스텐 탄환 세례를 정통으로 맞은 드론은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며 거대한 화염과 함께 바다로 처박혔습니다. 폭발의 여파로 하얀 물기둥이 높이 솟구쳤다가 천천히 가라앉았고 찢어질 듯한 굉음으로 가득 찼던 하늘에는 다시금 무거운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함교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승조원이 마른 침을 삼키며 레이더 화면을 뚫어질 듯 주시했습니다. 혹시라도 숨어 있을지 모를 추가 위협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초, 20초, 30초가 지났지만 푸른 레이더 화면 위에는 그 어떤 붉은 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무기 관제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모든 표적 무력화 완료. 현재 반경 50페리 내 추가 위협 없습니다. 그제야 이대령은 폐부 깊숙이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자존심인 정조대왕함은 무려 30여 대에 달하는 자폭 드론의 파상 공세를 단 한 발의 피격도 허용하지 않고 완벽하게 막아낸 것입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전 승조원에게 방송했습니다. 훌륭하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우리 함은 건재하다. 하지만 아직 작전은 끝나지 않았으니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묵직한 격려와 당부였습니다. 같은 시각 연기가 피어오르는 플랜트 상공에서는 김소령이 이끄는 보람의 편대가 여전히 매서운 눈으로 지상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선회하며 혁명수비대의 추가 도발 의지를 사전에 꺾어놓고 있었습니다. 김소령의 시선이 연료 게이지로 향했습니다. 바늘은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복귀를 위한 공중급유가 시급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다리던 무전이 헬멧 속의 이어폰을 때렸습니다. 공군 작전사령부로부터의 반가운 전갈이었습니다. C-130 제2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가 작전구역에 진입했으며 앞으로 30분 후면 플랜트 인근 활주로에 착륙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소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즉시 편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고 있다. 수송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때까지 이 상공을 철통같이 사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상의 플랜트 건물 안에서는 박 부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직원들에게 출발 준비를 알렸습니다. 곧 우리를 데리러 올 수송기가 도착한다. 신호가 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활주로를 향해 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120명의 금인들은 각자 꾸려둔 배낭을 짊어지고 출입구 앞에 집결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부서질 듯 꼭 잡고 있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건장한 젊은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건물 밖을 포위하고 있던 혁명수비대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감히 공격을 감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를 빙빙 도는 보람의 전투기들이 뿜어내는 살벌한 위압감이 그들의 발을 묶어놓았기 때문입니다. 현장 지휘관은 본부에 다급하게 추가 지시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혼란스러운 침묵뿐이었습니다. 해상으로 출격했던 고속정 부대가 전멸했다는 비보와 함께 야심차게 띄운 드론 부대마저 전량 격추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적의 지휘체계는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후 4시 10분, 드디어 서쪽 수평선 너머로 육중한 덩치의 거인 C-130J 허큘리스가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4개의 강력한 터보 풀업 엔진이 웅장한 굉음을 내며 회전하고 있었고 그 소리는 고립된 금인들에게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송기는 육중한 기체를 부드럽게 기울이며 고도를 낮췄고 흙먼지가 날리는 플랜트 인근의 비포장 활주로를 향해 접근했습니다. 김소령의 보람의 편대는 즉시 대형을 변경하여 수송기 주변을 둥글게 에워쌌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둥지로 돌아오는 새끼를 감싸한 듯 그들은 수송기를 호위하며 레이더 출력을 최대로 높여 주변의 모든 잠재적 위협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수송기 조종석에는 공군 수송기 조종사로만 20년 넘게 복무한 베테랑 이대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거친 비포장 활주로의 상태를 빠르게 스캔했습니다. 울퉁불퉁한 흙길이었지만 슈퍼 허큘리스의 튼튼한 랜딩 기어라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부조종사에게 짧고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플랩 전개, 랜딩 기어 다운, 착륙 체크리스트 완료, 진입한다. 거대한 수송기가 지면을 향해 곤두박질 치듯 접근했습니다. 고도 100m, 50, 20, 마침내 타이어가 거친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기체가 크게 요동쳤지만 이 대위는 노련하게 조종관을 제어했습니다. 즉시 역추진 장치가 가동되자 엔진이 포효하며 기체의 속도를 급격히 줄여나갔습니다. 붉은 흙먼지가 폭풍처럼 사방으로 휘날리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수송기는 활주로 끝을 불과 300m 남겨두고 기적처럼 멈춰섰습니다. 육중한 수송기의 호미 화물칸 램프가 거친 유압 기계음을 토해내며 지상을 향해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거대한 강철 입구가 열리자 그 안쪽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 공군 공정통제사 요원 10명이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최신형 광학 장비가 부착된 K2 소총을 사격 자세로 유지한 채 매서운 눈빛으로 주변의 모든 위험 요소를 경계하며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곧게 닫혀있던 플랜트 건물의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박 부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선두에 서서 직원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120명에 달하는 교민들이 긴 행렬을 이루어 생명을 향한 통로인 활주로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겁에 질려 오는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고 다리가 불편한 노인들은 건장한 젊은 직원들의 어깨에 의지한 채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과 여전히 사지에 있다는 극도의 긴장감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건물 외곽을 포위하고 있던 혁명수비대 병력들은 그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소총이 들려 있었고 방아쇠에 손가락이 걸려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총구를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보람의 편대가 찢어질 듯한 굉음을 내며 저승사자처럼 선회하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수평선 너머에는 정조대왕함이 수백 발의 미사일을 겨냥한 채 숨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총알 한 발이라도 발사된다면 그 대가는 자신들의 전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 일행은 모래바람을 뚫고 수송기에 도착했습니다. 가파른 램프를 오르며 1명, 2명, 기내의 안전지대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특수전 요원들이 달려나와 아이들을 번쩍 안아올리고 지친 노인들을 부축하며 신속한 탑승을 도왔습니다. 100명, 110명, 그리고 120명. 인원 확인을 하는 요원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무전을 타고 흘렀고 마침내 마지막 승객이 기내에 발을 디뎠습니다. 마지막 승객이 안전하게 기내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박 부장은 잠시 램프 끝에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청춘과 열정을 바쳐 일궈냈던 거대한 플랜트 건설 현장이 사막의 열기 속에 신기루처럼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저 철골 구조물 하나하나에 자신과 동료들의 땀방울이 배어 있었기에 그의 가슴 한구석이
리타게 절여왔습니다. 그는 뜨거운 사막의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작별을 고하고는 결단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듯 수송기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다시금 유압 모터가 역방향으로 굉음을 내며 거대한 램프를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에 눈부신 사막 태양빛이 서서히 줄어들고 램프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완전히 닫히자 기내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가 이내 붉은 비상 조명이 켜졌습니다. 동시에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고 4개의 터보프롭 엔진이 뿜어내는 규칙적이고 웅장한 진동만이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조종석의 이 대위는 습관처럼 관제탑을 호출했습니다. 승객 전원 탑승 완료. 현재 시간부로 이륙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헤드셋 너머에서는 예상대로 아무런 응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혁명수비대에 의해 점령당한 관제탑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대위는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통신 장비의 볼륨을 줄였습니다. 어차피 적들의 허가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내 실력과 이 날개만이 저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진다는 생각에 그는 스로틀 레버를 끝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조종사가 스로틀 레버를 끝까지 밀어붙이자 거대한 수송기의 기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4개의 터보프롭 엔진이 뿜어내는 굉음이 활주로의 정적을 찢어 발겼습니다. 각각 4,800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힘이 프로펠러를 미친 듯이 회전시켰고 육중한 강철의 괴수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비포장 활주로의 흙먼지가 폭풍처럼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속도계의 숫자가 춤을 추듯 올라갔습니다. 시속 50km를 넘어 100km, 이내 150km를 돌파하자 기체를 짓누르던 중력이 사라지는 듯한 부유감이 조종석을 감쌌습니다. 조종관을 당기는 손끝에 묵직한 저항이 느껴짐과 동시에 앞바퀴가 지면을 박차고 올랐습니다. 곧이어 뒷바퀴마저 대지를 벗어나자 수송기는 비로소 자유를 얻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유압장치가 작동하는 기계음과 함께 랜딩 기어가 기체 안으로 매끄럽게 수납되었습니다. 고도계의 바늘은 쉼없이 돌아갔습니다. 지상 100m, 200m, 300m. 창밖으로 보이던 거대한 플랜트 단지는 이제 장난감 블록처럼 작아져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기내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긴장감은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안도감에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서로를 부서져라 끌어안으며 생존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박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창가를 짚으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사막의 모래바람이 저 멀리 뒤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안도의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수송기의 좌우 날개 주변으로 든든한 강철의 수호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소령이 이끄는 KF-21 보람의 편대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미새를 보호하는 새끼들처럼 수송기를 중심으로 완벽한 다이아몬드 대형을 형성했습니다. 최신의 전투기들이 뿜어내는 위압감은 수송기를 안전하게 이란 영공 밖으로 호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날렵한 기체들은 태양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아직 일렀습니다. 통신망을 통해 다급하면서도 명확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란 공군이 북쪽 기지에서 F-14 톰캣 4대를 긴급 발진시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때 페르시아의 고양이로 불리며 하늘을 지배했던 그 기체들이 이제는 수송기를 요격하기 위해 무서운 기세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김소령의 최신형 위상배열 레이더 화면에 적기의 붉은 표식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방위 제로도, 거리 130km, 고도 1000m 상공에서 4대의 적기가 초고속으로 접근 중이었습니다. 김소령은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둔중한 수송기의 속력은 고작 시속 600km에 불과했습니다. 음속을 넘나드는 전투기들의 추격을 따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찰나의 순간 김소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편대를 둘로 나누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호기와 3호기에게는 수송기에 딱 붙어 근접 호위를 계속하라고 지시했고 자신과 4호기는
적기를 직접 요격하여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전파했습니다. 편대원들은 망설임 없이 복명복창하며 각자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김소령과 윙맨인 박대위의 보라매가 기술을 틀며 가속을 시작했습니다. 스로틀을 최대로 개방하고 애프터버너를 점화하자 엔진 후방에서 푸른색의 거대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엄청난 추력이 기체를 뒤에서 걷어차는 듯한 충격과 함께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조종석의 속도계 숫자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마하 0.9, 1.0, 1.2, 단숨에 마하 1.5를 돌파하며 기체는 초음속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대기를 찢는 날카로운 소닉붐이 발생하며 거대한 충격파가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창공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였지만 김소령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레이더와 전방의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송기가 위험에 노출되기 전 적들을 최대한 먼 거리에서 요격하여 격추하겠다는 서늘한 살기만이 조종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레이더 화면 속의 거리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100km, 90km, 그리고 80km. 적기들도 보라매의 강력한 레이더파를 감지했는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뭉쳐쳐 있던 4개의 점이 둘씩 짝을 이루어 좌우로 넓게 퍼지며 전형적인 공중전의 분산 대응을 펼쳤습니다. 숙련된 움직임이었으나 이미 주도권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김소령의 엄지손가락이 조종관의 미사일 발사 버튼 위에서 차갑게 긴장했습니다. 거리 70km. 적들이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의 치명적인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레이더가 목표물을 완벽하게 물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발사 준비 완료를 알리는 붉은 표시등이 선명하게 점등되었습니다. 김소령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헬멧 속에서 자신의 거친 심장 박동 소리만이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소령의 기체와 박대위의 기체 하부 무장창이 열리며 두 발의 미티어 미사일이 동시에 허공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곧이어 로켓 모터가 점화되며 하얀 연기를 내뿜었고 순식간에 램제트 엔진이 가동되자 미사일들은 마하 4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가속하며 푸른 하늘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알리는 섬광이었습니다. 적 조종사들의 콕핏 안에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찢어질 듯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조종관을 꺾으며 급격한 회피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티어는 기존의 미사일처럼 단순히 관성으로 날아가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공기를 흡입하는 덕티드 로켓 엔진 덕분에 종말 단계까지 최고 속도를 유지하며 능동 레이더 유도 시스템이 끈질기게 목표물의 꼬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첫 번째 미티어가 적기를 덮쳤습니다. 미사일은 정확히 선두기의 오른쪽 날개를 강타했습니다. 60kg의 고폭 탄두가 장렬하며 거대한 티타늄 날개가 종이장처럼 뜯겨나갔습니다. 균형을 잃은 F-14 톰캣은 제어 불능 상태에 빠져 팽이처럼 회전하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종사가 사출 좌석 레버를 당겼고 캐노피가 날아간과 동시에 로켓 모터가 점화된 좌석이 기체 밖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거의 동시에 두 번째 미사일이 또 다른 적기를 타격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체 중앙부를 관통하는 치명타였습니다. 연료 탱크가 유폭되면서 하늘 한복판에 거대한 주황색 화염구가 피어올랐습니다. 육중한 기체는 비명지를 새도 없이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고 남은 두 대의 F-14 조종사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적기의 형체를 눈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레이더 화면상의 점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미 편대의 절반을 잃은 지휘관은 다급하게 전 기체에 회항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은 무모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판단하고 기술을 북쪽으로 급히 돌렸습니다. 하지만 김소령은 그들을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스로틀을 밀며 추격을 계속했습니다. 윙맨인 박대위 역시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도주하는 두 대의 F-14가 다시 한번 레이더에 포착되었고 두 번째 살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두 발의 미티어가 굉음을 내며 발사되었습니다.
적 조종사들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엔진이 터져라 애프터버너를 켜고 최대 속력으로 북쪽 국경을 향해 도망쳤습니다. 기체 후방에서는 체프와 플레어가 불꽃놀이처럼 흩뿌려졌고 기체를 급강화시키며 지형지물 사이로 숨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한 번 목표를 문 미티어의 추적을 따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세 번째 F-14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미사일이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엔진 노즐로 빨려 들어가며 기체 후방을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대는 살기 위해 극도로 고도를 낮췄습니다. 지상에서 불과 100m도 안 되는 높이로 내려가 아슬아슬하게 언덕을 넘고 굽이치는 골짜기 사이를 누비며 미사일의 레이더락을 풀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탐색기를 장착한 네 번째 미사일은 지형을 읽으며 끈질길기게 따라붙었습니다. 조종석에는 지상 충돌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댔지만 미사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좁은 협곡을 빠져나와 상승하려던 F-14의 꼬리를 미사일이 덮쳤습니다. 폭발과 함께 꼬리 날개를 잃은 기체는 그대로 꼬꾸라지며 거친 황무지 바닥에 처박혔고 검은 연기 기둥이 되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네 대의 적기가 모두 화염에 휩싸여 추락하는 것을 확인한 김소령은 부드럽게 조종관을 꺾어 기술을 돌렸습니다. 수송기가 있는 방향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윙맨인 박대위의 기체 역시 마치 하나의 몸처럼 유연하게 김소령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압도적인 성능 차이와 전술로 적의 주력 전투기 4대를 격추시키면서도 아군은 단 한 발의 피탄도 허용하지 않은 퍼펙트 게임이었습니다. 수송기는 이미 위험한 이란 영공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날개 아래로 거칠었던 사막 대신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페르시아만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소령의 보람의 편대는 속도를 조절하며 수송기의 양옆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다시금 견고한 다이아몬드 대형을 구축하며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파란 바다 위로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강철의 성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자존심, 정조대왕함이었습니다. 구축함의 함교에서는 수송기와 호위 편대를 향해 밝은 빛을 규칙적으로 깜빡였습니다. 그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우들을 향한 뜨거운 환영의 수신호였습니다. 김소령은 보라매의 날개를 좌우로 가볍게 흔들며 그 묵직한 마음에 답례를 보냈습니다. 수송기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기수를 잡았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란 공군기지였습니다. 그곳에서 교민들은 안전한 민항기로 환승하여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남은 비행시간은 약 1시간 30분. 이제 더 이상의 위협은 없는 진정한 안전구역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기내는 안도와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옆 사람의 손을 꽉 맞잡으며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낮은 목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살기 등등했던 특수전 요원들도 이제는 무장을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내 건네는 그들의 얼굴에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 부장은 젖은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날렵한 유선형의 보라매 전투기가 수송기의 날개 바로 옆에서 나란히 날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쓴 조종사가 고개를 돌려 자신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 부장도 떨리는 손을 들어 힘껏 마주 흔들었습니다. 저 헬멧 속의 얼굴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교민들을 지키기 위해 저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사실만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모두가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같은 시각 정조대왕함의 함교에서는 이 대령의 중후한 목소리가 함내 방송을 타고 흘렀습니다. 작전 완료.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구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한 작전 기간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승조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함장의 방송이 끝나자마자 함교는 물론 어두운 레이더실, 긴박했던 사격 통제실, 땀냄새 가득한 기관실 등 함정의 모든 구역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280명의 승조원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낸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척의 구축함으로 적의 자폭 드론대를 요격해내고 파도처럼 밀려오던 고속정 부대를 수장시켰으며 끝내는 수송기가 안전하게 작전 구역을 이탈할 때까지 완벽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전과였습니다. 거대한 구축함은 육중한 선체를 기울여 천천히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작전 해역을 뒤로하고 본래의 임무구역으로 복귀하는 항로였습니다. 하지만 승조원들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스파이 레이더는 쉬지 않고 하늘과 바다를 감시했고 수직 발사관의 무기 시스템은 언제든 불을 뿜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그들의 경계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태양이 붉게 저물어가는 오후 6시, 수송기는 마침내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다란 공군기지 관제탑과의 교신이 이루어졌고 착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기체가 활주로를 향해 서서히 고도를 낮추었습니다. 김소령의 보람의 편대는 수송기의 타이어가 활주로에 닿아 하얀 연기를 피어올리며 안전하게 감속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수송기가 유도로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길고 길었던 호위 임무를 종료하고 기지로 귀환했습니다. 수송기의 거대한 타이어가 활주로의 아스팔트와 마찰하며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하얀 연기를 피어올렸습니다. 기체의 하중이 온전히 지상으로 전달되는 묵직한 충격과 동시에 4개의 프로펠러가 역회전하며 역추진 장치가 굉음을 토해냈습니다. 활주로를 질주하던 육중한 기체가 강력한 제동력에 의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마침내 멈춰섰습니다. 뒤쪽의 카고 램프가 유압 소리를 내며 천천히 지면을 향해 내려왔고 그 열린 틈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생존자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하나둘씩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다랑 공군기지의 주기장에는 이미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긴급 파견된 의르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교민들을 형제처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탈진한 사람들에게는 두꺼운 담요를 덮어주었고 메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시원한 생수와 열량을 보충할 음식을 건넸습니다. 의료진들은 즉각적으로 부상 여부를 살폈고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풀려나 심리적 공황 상태를 보이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안정을 유도했습니다. 트랩을 내려와 단단한 땅을 밟는 순간 박 부장은 무릎의 관절이 녹아내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력으로 버텨왔던 긴장의 끈이 한순간에 끊어지며 다리에 들어갔던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휘청거리는 그의 몸을 대기하고 있던 대사관 직원이 재빠르게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몸은 괜찮으시냐는 직원의 걱정 섞인 물음에 박 부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살았다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그때 정장 차림의 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박 부장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방금 서울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직접 위성전화를 걸어왔으며 국민들이 모두 무사히 구출되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다행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는 전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부장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붓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가가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이 기적 같은 구출 작전을 톱뉴스로 타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얼마나 과감하고 신속하게 병력을 투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군사적 역량이 얼마나 고도화되었는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정조대왕함의 압도적인 방공 능력과 국산 전투기 보라매가 보여준 완벽한 공중 우세 확보 능력에 주목하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을 정밀 분석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조대왕함이 단독으로 30여 대에 달하는 자폭 드론대를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전량 요격한 것은 현대 해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지스 전투체계의 탐지 능력과 국산 함대공 미사일 해공, 그리고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CIWS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낸 철벽 방어였습니다. 또한 보라매가 이란의 F-14 톰캣을 가시거리 밖에서 일방적으로 격추한 전과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가 실전에서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증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의 국방부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엄정한 논공 행상을 준비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나도 장병에게 공로 표창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냉철한 지휘로 함을 이끈 정조 대왕함의 함장 이대령과 적의 위협 속에서도 침착하게 적기를 격추하고 수송기를 지켜낸 보람의 편대장 김소령에게는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인 무공 훈장이 수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웅 칭호를 받게 된 당사자들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이대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저 훈련한 대로 싸웠을 뿐이며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그 상황에서 누구나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김소령 역시 화려한 무용담 대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공군의 존재 이유이며 앞으로도 영공 수호와 국민 보호라는 사명에만 집중하겠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작전 종료 이틀 후 120명의 금인을 태운 특별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안착했습니다. 입국장 게이트 앞은 마중 나온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그리운 얼굴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곳곳에서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사의 기로를 넘어 다시 만난 가족들은 서로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품, 아버지의 어깨, 자녀의 체온이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 부장은 마침내 아내와 두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가족의 얼굴이었습니다. 긴 포옹 끝에 막내딸이 울먹이며 무섭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박 부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우리 군인들이 구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는 마음이 놓였노라고 대한민국 군대를 믿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한편 금인들이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정조 대왕함은 페르시아만 공해상에 남아 임무를 계속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한국 상선들을 해적과 적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대해적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승조원들은 다시 일상적인 경계 근무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냈는지 그 숭고한 가치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소령의 보람의 편대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기지에 주둔하며 잔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유사시 즉각 출격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김소령은 틈틈이 후배 조종사들에게 이번 실전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의 마인드 컨트롤, 위상 배열, 레이더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운용 전술 등 교과서에는 없는 살아있는 교훈들을 전수하며 공군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몇 주 후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구출작전의 공식 명칭을 발표했습니다. 작전명은 Promise to Point O, 즉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수단 교민 구출작전의 정신을 계승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 즉 세계 어디에 있든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반드시 구하러 가겠다는 그 엄중한 약속을 이번 작전은 대한민국 군사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전설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운이 좋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양해공과 우주항공군을 지향하는 두 군의 정교한 합동작전 능력, 오랜 시간 공들여 개발한 첨단 무기체계의 신뢰성, 그리고 단 한 명의 국민도 적지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국가의 서슬퍼런 의지가 삼위일체가 되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 또한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반도체와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경제 강국으로만 이식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자국의 이익과 국민을 위해 언제든 주먹을 뻗을 수 있는 군사 강국임을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실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증명한 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11,000톤급의 거대한 선체에 최신형 이지스 시스템과 고화력 무장을 가득 채우고도 날렵한 기동성을 보여준 정조 대왕함급 구축함은 세계 각국 해군의 벤치마킹 1순위가 되었습니다. 수십 대의 자폭 드론을 허공에서 지워버린 방공 능력은 현대 해전의 새로운 위협인 무인기 공격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으로 평가받으며 군사 전략가들의 필수 연구 사례로 등재되었습니다. 보라매 역시 국제 무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이엔드급 성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이면서도 합리적인 도입 비용과 운용 효율성을 갖췄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국산 AESA 레이더의 광활한 탐지 능력과 미티어 미사일의 치명적인 결정력이 결합하여 적을 일방적으로 제압한 실전 데이터는 노후 전투기 교체를 고민하던 수많은 국가의 공군 관계자들을 서울로 불러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체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해공 함대공 미사일, CIWS-2 근접 방어 무기, 그리고 각종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수출 문의와 계약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복잡한 재원표보다 실전 검증 완료라는 문구가 가진 힘은 강력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광고보다도 확실한 품질 보증 수표가 되어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군사적, 경제적 성과보다 더욱 값진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린 신뢰였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구 반대편 오지에서 고립되거나 전장의 화염 속에 갇히더라도 조국이 반드시 구하러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결코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뜨거운 진심이 5천만 국민의 심장에 새겨